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탐색하고 유혹, 권력, 그리고 생존의 기술을 마스터한 한 인물의 통찰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지혜의 거장은 그의 책들이 교도소에서는 금서로 지정될 만큼 위험하지만 동시에 세계적인 리더와 경영인들에게는 필독서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보이지 않는 권력의 역학을 언어로 풀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는 바로 권력의 48가지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의 저자 로버트 그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얼굴에는 특유의 표정이 있다고. 그들의 눈에는 영혼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고 그 미소는 어딘가 악마적으로 느껴진다고 말이죠.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만 그것은 당신을 이용하기 위한 첫 단계일 뿐입니다. 또한 그는 거짓말쟁이를 간파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서 교활하거나 끈적한 느낌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빌려 사람을 읽는 과학, 승리를 위해 스스로에게 해야 할 거짓말, 그리고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능력인 적응력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이제 권력과 인간 본성의 비밀을 향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저서 권력의 48가지 법칙의 첫 번째 법칙은 매우 도발적입니다. 주인보다 더 빛나려고 하지 마라. 이 법칙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인을 배신하거나 뛰어넘어야 할까요? 그린은 모든 것은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지막 법칙인 형태를 정하지 말고 물처럼 흘러가라는 때로는 앞선 47개의 법칙을 모두 무시하고 순간에 충실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어떤 법칙은 특정 순간에는 유효하지만 다른 순간에는 끔찍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20대 초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신입사원이라고 말입니다. 당신 위에는 당연히 상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나죠. 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나의 열정과 재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사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들보다 젊고 아마도 더 매력적일 겁니다. 젊음의 에너지와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만약 당신이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낸다면 상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저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될지도 몰라라는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는 특히 위계질서와 선후배 문화가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겸손과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과 시기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저렇게 성공하고 돈도 많은 권력자는 자존심이나 불안감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큰 자존심과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할까?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집니다. 따라서 당신의 임무는 그들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공이 궁극적으로는 상사의 리더십 덕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권력을 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은 변합니다. 당신이 경력을 쌓아 30대가 되었고 당신의 상사가 무능하고 어리석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때는 회사 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길은 침착하게 기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과거의 로버트 그린 자신도 조급함이라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빨리 정상에 오르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의 진정한 목표는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아닙니다. 바로 배움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의 역학관계를 관찰하고 보이지 않는 권력 게임의 본질을 천천히 터득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두르지 않고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력의 법칙은 가장 사적인 공간, 바로 부부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결혼 생활에서 권력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문제에 봉착한 것이라고 그리는 경고합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도 미묘한 권력 다툼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한 사람만의 잘못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이 전적으로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경우는 없습니다. 종종 복종적이거나 약한 척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관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허수아비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표는 권력이 아니라 원만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힘이 필요해, 저 사람이 내 뜻대로 더 많이 움직여야 해라는 태도를 갖는다면 당신은 상대방의 반항심과 분노를 자극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는 식의 생각은 관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는 남편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로버트 그린은 이러한 생각이 관계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경고합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보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결정에서 남성이 최종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편안함을 느낄 여성은 현대 사회에 거의 없습니다. 남성이 관계에서 통제권을 쥐고 최종 결정을 내리려는 욕구를 느낀다면 그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불안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월함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 내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로버트 그린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모른다고.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분노, 사랑, 질투, 우울과 같은 감정들은 우리 몸속의 호르몬과 화학 반응이 만들어내는 감각에 뇌가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왜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미스터리인 존재입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대부분 환상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 본성의 법칙에는 비합리성, 나르시시즘, 근시안, 시기심, 공격성 등 인간의 18가지 어두운 측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은 정말 자기중심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타인을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모두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로버트 그린 자신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의식적으로 더 공감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격성을 인지하면 그것을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의 가면 뒤에 숨어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를 얼굴만 보고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린은 오랜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서 특유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눈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척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정한 연결감이 없습니다. 따뜻함이나 흥미 대신 차가운 계산이 느껴집니다. 당신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뇌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의 미소 역시 다른 사람과의 교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판단이나 만족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딘가 기이하고 악마적인 느낌을 주죠.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 유익할 때도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자신의 단점에 대한 지나친 인식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근거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에너지와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나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와 같은 믿음은 비록 비현실적일지라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대단해 라고 믿는 것과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야 라고 여기는 것 모두 진실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기애, 즉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예술, 창조, 혹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과 같이 생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감정 중 가장 추하고 파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로버트 그린은 주저없이 시기심을 꼽습니다. 시기심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은 자신이 상대보다 열등하며 그가 가진 것을 내가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열등감을 인정하기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심을 합리화합니다. 저 사람은 사실 나쁜 사람이야, 오만하고 이기적이야 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화는 결국 상대방을 향한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비극과 범죄, 배신이 바로 인정받지 못한 시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 또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는 모를 수도 있다는 겸손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확신이 아니라 건강한 의심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듣기 힘든 말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그는 말벌에 쏘인 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신체적으로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영,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며 몸을 단련했죠. 하지만 뇌졸중은 그에게서 몸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아갔습니다. 한순간에 약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 그는 비로소 힘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지식으로만 알았던 공감이 이제는 온몸으로 느끼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임사체험은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오를 때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들은 자신이 걷고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가. 만약 내가 저들의 몸을 가질 수 있다면 매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경이로울까 그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잠시 걷는 것조차도 하늘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자동차를 보며 젠장, 나는 살아있구나 라고 느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뇌졸중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기에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집필 중인 숭고함에 관하여라는 책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제 거창한 모험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숭고함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아름다운 꿈과 같은지를 말입니다. 로버트 그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을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며 연약함 속에서 더 큰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권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탐색하고 유혹, 권력, 그리고 생존의 기술을 마스터한 한 인물의 통찰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지혜의 거장은 그의 책들이 교도소에서는 금서로 지정될 만큼 위험하지만 동시에 세계적인 리더와 경영인들에게는 필독서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보이지 않는 권력의 역학을 언어로 풀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는 바로 권력의 48가지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의 저자 로버트 그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얼굴에는 특유의 표정이 있다고. 그들의 눈에는 영혼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고 그 미소는 어딘가 악마적으로 느껴진다고 말이죠.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만 그것은 당신을 이용하기 위한 첫 단계일 뿐입니다. 또한 그는 거짓말쟁이를 간파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서 교활하거나 끈적한 느낌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빌려 사람을 읽는 과학,
승리를 위해 스스로에게 해야 할 거짓말, 그리고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능력인 적응력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이제 권력과 인간 본성의 비밀을 향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저서 권력의 48가지 법칙의 첫 번째 법칙은 매우 도발적입니다. 주인보다 더 빛나려고 하지 마라. 이 법칙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인을 배신하거나 뛰어넘어야 할까요? 그린은 모든 것은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지막 법칙인 형태를 정하지 말고 물처럼 흘러가라는, 때로는 앞선 47개의 법칙을 모두 무시하고 순간에 충실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어떤 법칙은 특정 순간에는 유효하지만 다른 순간에는 끔찍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20대 초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신입사원이라고 말입니다. 당신 위에는 당연히 상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나죠. 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나의 열정과 재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사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들보다 젊고 아마도 더 매력적일 겁니다. 젊음의 에너지와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만약 당신이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낸다면 상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저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될지도 몰라라는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는 특히 위계질서와 선후배 문화가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겸손과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과 시기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저렇게 성공하고 돈도 많은 권력자는 자존심이나 불안감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큰 자존심과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할까?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집니다. 따라서 당신의 임무는 그들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공이 궁극적으로는 상사의 리더십 덕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권력을 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은 변합니다. 당신이 경력을 쌓아 30대가 되었고 당신의 상사가 무능하고 어리석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때는 회사 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길은 침착하게 기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과거의 로버트 그린 자신도 조급함이라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빨리 정상에 오르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의 진정한 목표는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아닙니다. 바로 배움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의 역학관계를 관찰하고 보이지 않는 권력 게임의 본질을 천천히 터득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두르지 않고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력의 법칙은 가장 사적인 공간, 바로 부부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결혼 생활에서 권력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문제에 봉착한 것이라고 그리는 경고합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도 미묘한 권력 다툼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한 사람만의 잘못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이 전적으로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경우는 없습니다. 종종 복종적이거나 약한 척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관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허수아비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표는 권력이 아니라 원만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힘이 필요해, 저 사람이 내 뜻대로 더 많이 움직여야 해라는 태도를 갖는다면 당신은 상대방의 반항심과 분노를 자극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는 식의 생각은 관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는 남편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로버트 그린은 이러한 생각이 관계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경고합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보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결정에서 남성이 최종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편안함을 느낄 여성은 현대 사회에 거의 없습니다. 남성이 관계에서 통제권을 쥐고 최종 결정을 내리려는 욕구를 느낀다면 그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불안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월함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 내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로버트 그린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모른다고.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분노, 사랑, 질투, 우울과 같은 감정들은 우리 몸속의 호르몬과 화학 반응이 만들어내는 감각의 뇌가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왜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미스터리인 존재입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대부분 환상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 본성의 법칙에는 비합리성, 나르시시즘, 근시안, 시기심, 공격성 등 인간의 18가지 어두운 측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은 정말 자기중심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타인을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모두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로버트 그린 자신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의식적으로 더 공감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격성을 인지하면 그것을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의 가면 뒤에 숨어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를 얼굴만 보고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서 특유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눈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척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정한 연결감이 없습니다. 따뜻함이나 흥미 대신 차가운 계산이 느껴집니다. 당신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뇌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의 미소 역시 다른 사람과의 교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판단이나 만족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딘가 기이하고 악마적인 느낌을 주죠.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 유익할 때도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자신의 단점에 대한 지나친 인식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근거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에너지와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나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와 같은 믿음은 비록 비현실적일지라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대단해 라고 믿는 것과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야 라고 여기는 것 모두 진실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기애, 즉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예술, 창조, 혹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과 같이 생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감정 중 가장 추하고 파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로버트 그린은 주저없이 시기심을 꼽습니다. 시기심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은 자신이 상대보다 열등하며 그가 가진 것을 내가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열등감을 인정하기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심을 합리화합니다. 저 사람은 사실 나쁜 사람이야, 오만하고 이기적이야 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화는 결국 상대방을 향한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비극과 범죄, 배신이 바로 인정받지 못한 시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 또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는 모를 수도 있다는 겸손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확신이 아니라 건강한 의심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듣기 힘든 말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그는 말벌에 쏘인 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신체적으로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영,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며 몸을 단련했죠. 하지만 뇌졸중은 그에게서 몸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아갔습니다. 한순간에 약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 그는 비로소 힘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지식으로만 알았던 공감이 이제는 온몸으로 느끼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임사체험은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오를 때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들은 자신이 걷고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가. 만약 내가 저들의 몸을 가질 수 있다면 매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경이로울까 그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잠시 걷는 것조차도 하늘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자동차를 보며 젠장, 나는 살아있구나 라고 느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뇌졸중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기에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집필 중인 숭고함에 관하여라는 책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제 거창한 모험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숭고함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아름다운 꿈과 같은지를 말입니다. 로버트 그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을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며 연약함 속에서 더 큰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권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탐색하고 유혹, 권력, 그리고 생존의 기술을 마스터한 한 인물의 통찰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지혜의 거장은 그의 책들이 교도소에서는 금서로 지정될 만큼 위험하지만 동시에 세계적인 리더와 경영인들에게는 필독서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보이지 않는 권력의 역학을 언어로 풀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는 바로 권력의 48가지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의 저자 로버트 그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얼굴에는 특유의 표정이 있다고. 그들의 눈에는 영혼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고 그 미소는 어딘가 악마적으로 느껴진다고 말이죠.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만 그것은 당신을 이용하기 위한 첫 단계일 뿐입니다. 또한 그는 거짓말쟁이를 간파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서 교활하거나 끈적한 느낌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빌려 사람을 읽는 과학, 승리를 위해 스스로에게 해야 할 거짓말, 그리고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능력인 적응력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이제 권력과 인간 본성의 비밀을 향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저서 권력의 48가지 법칙의 첫 번째 법칙은 매우 도발적입니다. 주인보다 더 빛나려고 하지 마라. 이 법칙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인을 배신하거나 뛰어넘어야 할까요? 그린은 모든 것은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지막 법칙인 형태를 정하지 말고 물처럼 흘러가라는, 때로는 앞선 47개의 법칙을 모두 무시하고 순간에 충실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어떤 법칙은 특정 순간에는 유효하지만 다른 순간에는 끔찍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20대 초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신입사원이라고 말입니다. 당신 위에는 당연히 상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나죠. 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나의 열정과 재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사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들보다 젊고 아마도 더 매력적일 겁니다. 젊음의 에너지와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만약 당신이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낸다면 상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저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될지도 몰라라는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는 특히 위계질서와 선후배 문화가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겸손과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과 시기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저렇게 성공하고 돈도 많은 권력자는 자존심이나 불안감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큰 자존심과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할까?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집니다. 따라서 당신의 임무는 그들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공이 궁극적으로는 상사의 리더십 덕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권력을 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은 변합니다. 당신이 경력을 쌓아 30대가 되었고 당신의 상사가 무능하고 어리석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때는 회사 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길은 침착하게 기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과거의 로버트 그린 자신도 조급함이라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빨리 정상에 오르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의 진정한 목표는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아닙니다. 바로 배움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의 역학관계를 관찰하고 보이지 않는 권력 게임의 본질을 천천히 터득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두르지 않고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력의 법칙은 가장 사적인 공간, 바로 부부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결혼 생활에서 권력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문제에 봉착한 것이라고 그리는 경고합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도 미묘한 권력 다툼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한 사람만의 잘못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이 전적으로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경우는 없습니다. 종종 복종적이거나 약한 척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관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허수아비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표는 권력이 아니라 원만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힘이 필요해, 저 사람이 내 뜻대로 더 많이 움직여야 해라는 태도를 갖는다면 당신은 상대방의 반항심과 분노를 자극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는 식의 생각은 관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는 남편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로버트 그린은 이러한 생각이 관계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경고합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보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결정에서 남성이 최종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편안함을 느낄 여성은 현대사회에 거의 없습니다. 남성이 관계에서 통제권을 쥐고 최종 결정을 내리려는 욕구를 느낀다면 그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불안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월함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 내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로버트 그린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모른다고.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분노, 사랑, 질투, 우울과 같은 감정들은 우리 몸속의 호르몬과 화학 반응이 만들어내는 감각에 뇌가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왜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미스터리인 존재입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대부분 환상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 본성의 법칙에는 비합리성, 나르시시즘, 근시안, 시기심, 공격성 등 인간의 18가지 어두운 측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은 정말 자기중심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타인을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모두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로버트 그린 자신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의식적으로 더 공감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격성을 인지하면 그것을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의 가면 뒤에 숨어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를 얼굴만 보고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린은 오랜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서 특유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눈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척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정한 연결감이 없습니다. 따뜻함이나 흥미 대신 차가운 계산이 느껴집니다. 당신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뇌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의 미소 역시 다른 사람과의 교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판단이나 만족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딘가 기이하고 악마적인 느낌을 주죠.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 유익할 때도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자신의 단점에 대한 지나친 인식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근거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에너지와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나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와 같은 믿음은 비록 비현실적일지라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대단해 라고 믿는 것과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야 라고 여기는 것 모두 진실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기애,
즉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예술, 창조, 혹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과 같이 생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감정 중 가장 추하고 파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로버트 그린은 주저없이 시기심을 꼽습니다. 시기심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은 자신이 상대보다 열등하며 그가 가진 것을 내가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열등감을 인정하기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심을 합리화합니다. 저 사람은 사실 나쁜 사람이야, 오만하고 이기적이야 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화는 결국 상대방을 향한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비극과 범죄, 배신이 바로 인정받지 못한 시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 또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는 모를 수도 있다는 겸손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확신이 아니라 건강한 의심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듣기 힘든 말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그는 말벌에 쏘인 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신체적으로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영,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며 몸을 단련했죠. 하지만 뇌졸중은 그에게서 몸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아갔습니다. 한순간에 약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 그는 비로소 힘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지식으로만 알았던 공감이 이제는 온몸으로 느끼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임사체험은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오를 때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들은 자신이 걷고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가. 만약 내가 저들의 몸을 가질 수 있다면 매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경이로울까 그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잠시 걷는 것조차도 하늘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자동차를 보며 젠장, 나는 살아있구나 라고 느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뇌졸중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기에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집필 중인 숭고함에 관하여라는 책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제 거창한 모험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숭고함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아름다운 꿈과 같은지를 말입니다. 로버트 그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을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며 연약함 속에서 더 큰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권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탐색하고 유혹, 권력, 그리고 생존의 기술을 마스터한 한 인물의 통찰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지혜의 거장은 그의 책들이 교도소에서는 금서로 지정될 만큼 위험하지만 동시에 세계적인 리더와 경영인들에게는 필독서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보이지 않는 권력의 역학을 언어로 풀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는 바로 권력의 48가지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의 저자 로버트 그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얼굴에는 특유의 표정이 있다고. 그들의 눈에는 영혼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고 그 미소는 어딘가 악마적으로 느껴진다고 말이죠.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만 그것은 당신을 이용하기 위한 첫 단계일 뿐입니다. 또한 그는 거짓말쟁이를 간파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서 교활하거나 끈적한 느낌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빌려 사람을 읽는 과학, 승리를 위해 스스로에게 해야 할 거짓말, 그리고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능력인 적응력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이제 권력과 인간 본성의 비밀을 향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저서 권력의 48가지 법칙의 첫 번째 법칙은 매우 도발적입니다. 주인보다 더 빛나려고 하지 마라. 이 법칙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인을 배신하거나 뛰어넘어야 할까요? 그린은 모든 것은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지막 법칙인 형태를 정하지 말고 물처럼 흘러가라는 때로는 앞선 47개의 법칙을 모두 무시하고 순간에 충실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어떤 법칙은 특정 순간에는 유효하지만 다른 순간에는 끔찍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20대 초반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신입사원이라고 말입니다. 당신 위에는 당연히 상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나죠. 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나의 열정과 재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사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들보다 젊고 아마도 더 매력적일 겁니다. 젊음의 에너지와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만약 당신이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낸다면 상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저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될지도 몰라라는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는 특히 위계질서와 선후배 문화가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겸손과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과 시기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저렇게 성공하고 돈도 많은 권력자는 자존심이나 불안감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큰 자존심과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할까?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집니다. 따라서 당신의 임무는 그들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